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울린 재난안전 문자에 비 얘긴가 싶어서 봤더니 북한이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 낙하물 주의 문자였습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가운데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백승주 전쟁기념사업 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 얘기는 좀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 이제 파리 올림픽이 있으니까요.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새벽 2시 반에 개막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직접 보실 계획이신지? 예, 중계방송 TV로 볼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프랑스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화 교류, 안보 교류 여러 것들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6.25 때 참전국으로 우리나라의 전쟁을 도왔던 것들이 이제 새삼스럽게 다가오는데 오늘 구필데이라는 분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예, 구필데이는 한국전에 참전을 했죠. 네. 중위로 참전을 했는데 구필데이가 그 당시에 중대장으로 활동을 했는데 북한의 그 박격포를 맞아서 전사를 했습니다. 전사를 했는데 이번에 2024년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정부에서 구필데이가 남긴 유품들을 네. 전쟁기념관에 전쟁기념사업회에 기증하는 행사를 최근에 했습니다. 우리도 군에 가면 육사 몇 기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전두환 대통령이 나오면 11기, 17기, 25기 나누는데 프랑스도 이제 기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해의 기수를 구필데이 이름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원래 이제 구필데이 기를 209기를 해서 프랑스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군인의 한 사람으로 이제 선정된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구필데이의 조카가 그다음 전사한 구필데이 조카가 직접 그 유품을 갖고 왔는데 그 유품 중에 그 당시 프랑스 장교의 정품 그 정복하고 또 가족이 보관하고 있던 요거는 프랑스 사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던 가족이 네. 보관하고 있던 베레모 또 여러 가지 정장들 해서 한 12가지 유품을 갖고 왔는데 더 의미 있는 것은 그 당시 프랑스군의 한국전 참전 대장이었던 몽클라르의 아드님이 예.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네. 아주 의미 있는 유품 전달식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앞으로 이 전쟁기념박물관에서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건가요? 언제부터 볼 수 있습니까? 유엔 참전실이라는 상설 전시실이 있는데 네. 그 안에 이제 프랑스 관이 있어요. 프랑스 관에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절차를 거쳐서 전쟁기념관에 전시할 생각입니다. 그날 또 의미 있었던 그게 구필기가 되겠죠. 네. 그 구필 기수 학생들이 사관생도들이 많이 왔는데 프랑스 대사관에서 프랑스 혁명기념일하고 좀 겹쳤어요. 혁명기념 행사를 했는데 프랑스 사관생도들이 쫙 와서 의전을 했는데 우리 국방부 장관도 와서 축사를 하고 그런데 아주 의미 있는 시간. 구필데이로서는 가족으로서는 가장 그 구필데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어떤 유물들인지 앞서 조금 언급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우선 유물들인가요? 그 당시에 그 구필 장교 정복이 아주 멋있습니다. 예. 프랑스 전통 군대 정복 상하 화면에 정복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정복이 네. 있죠. 저 정복이 있고 정복에 훈장 휘장들이 많이 붙었는데 저것이 굉장히 그대로 이렇게 또 특히 프랑스 최고의 훈장이 레지옹 도네르라는 훈장이 있어요. 그 훈장을 받았는데 그 훈장까지 기증을. 저 휘장들을 기증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훈장들을 프랑스 육군 사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그동안요. 기념을 예. 보관하고 있던 걸 우리 전쟁기념관으로 기증을 했고요. 예. 또 그 가족들이 보관하고 있던 그 베레모, 예. 프랑스 그 베레모도 같이 기증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가족들이 보관을 하시다가 기증을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기증식에는 또 의미가 있는 프랑스군 인사들도 참석을 했다고 들었는데 6.25 때 프랑스 대대 초대 지휘관의 아들도 참석을 하셨다고요. 제가 몽클라르라고 네. 얘기했죠. 몽클라르 장군 얘기는 좀 더 드리면은 그 당시에 1, 2차 세계대전을 다 참전했던 프랑스의 별 3개 네. 중장이었어요. 중장이었는데 한국전이 발발하니까 참전하겠다니까 계급을 4계급을 낮춰서 중령으로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가장 왼쪽 분이시군요. 저기는 이제 아들입니다. 예, 아들이요. 몽클라 예. 아들이고 아들 부인인데 그 4개 계급을 낮춰서 한국전에 참전을 했고 지금 프랑스에 가면 전쟁기념관에 앙발리드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전쟁기념관 회장을 했죠. 회장을 거기에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계급을 4개를 낮춰서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전한 경우는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왜 참전하려고 하냐? 프랑스의 장관과 차관이 따졌어요. 프랑스 육군 중장이 왜 미군 여단장 대령 밑에 통제받는 거기 가서 전쟁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자기는 유엔 창설의 의미를 굉장히 높게 생각한다. 네. 유엔군의 일원으로 전선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되고 보람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전을 예. 했습니다. 그 당시 저 자녀가 아들이 왔는데 아들을 보고 제가 그때 몇 살쯤 됐는가 물어봤어요. 그러네요. 저도 그해 궁금하네요. 봄에 예. 아, 태어났대요. 그해 봄에요? 태어났는데 그 금방 태어난 아들을 두고 한국 전쟁,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유엔 정신의 이름으로 참전한 아, 대단하시네요. 몽클라르 네. 장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는데 그 우리 이순신 장군도 그때 모두 계급장 떼고 백의종군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버금가는 중장 별 3개를 버리고 무궁화 2개 달고 중령으로서 한국전에 와서 부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네. 참 감사한 프랑스인은 또 분이네요. 존경하고요. 그래서 몽클라르 기수가 있어요. 네. 그 몽클라르 프랑스 기수. 사관생도 중에 171기, 171기는 몽클라르 기라 그럽니다. 예. 요번에 구필데이도 이제 그런 기수가 209기가 되죠. 209기 이름이 구필기, 네, 구필기, 네. 몽클라르 기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프랑스와 대한민국, 우리나라와 안보 협력이 어떤 면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많이 궁금한데 좀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면 우선 뭐 좋을까요? 현재 나토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공동의 인식, 공동의 대응을 해 가고 있죠.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여기서 프랑스가 굉장히 잘 대한민국과 협력이 되고 있고 또 그 해양 전쟁기념관도 거기에 해당됩니다만 전쟁기념사업회라든지 여러 가지 1.5철액에 해당하는 정부가 아니면서 또 민간 단체 또 반준 정부 단체들이 아주 서로 세미나를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네. 협력 관계를 하고 있는데 또 프랑스가 방위 산업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예요. 예. 한편으로 또 경쟁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수출 경쟁도 하면서 기술 협력도 해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네,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하고 있는 중요한 그렇습니다. 나라입니다. 우리 올림픽도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올림픽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양궁이 우리가 주전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궁에서 금메달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네. 이번 양궁 대회장이 프랑스 전쟁 기념관 앵발리드에서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지난해 여름에 서울에 있는 전쟁 기념관 그 광장이 있어요. 피스플라자에서 양궁 대회를 열었어요. 아, 그래요? 전몽급의 양궁 대회를 해서 왜 여기서 하려고 하냐니까 내년에 올림픽 파리 올림픽의 양궁 종목이 프랑스 전쟁 기념관 앵발리드에서 하는 거예요. 그 앵발리드에서 하니까 미리 심리적으로 네. 우리 전쟁 기념을 한번 해봤다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지난해 전쟁 기념관에서 네, 국내 양궁 대회가 열렸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또 그렇습니다. 재미있기도 한 그런 사실인 것 그래서 같아요. 파리 올림픽 앵발리드에서 금메달이 빵빵빵 쏟아지기를 네. 바랍니다. 네, 여기 또 전쟁기념사업회 역할도 있을 것으로 그렇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북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물풍선을 또 날렸어요. 이번에는 이게 용산 청사 인근내까지 떨어졌다 이런 보도도 지금 아침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충격적이죠. 용산 청사에 떨어졌는데요. 이것이 오물풍선을 이렇게 그 위치를 조정해서 떨어뜨리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렇죠. 일부러 그러나 그쪽으로 보냈다면. 장마바람이 우연히 이렇게 날아왔다면은 또 그렇게 지금까지 날아온 오물풍선과 다를 바 없이 생각이 되지만은 네. 이걸 안에 조정을 해서 거기에 정확하게 위치에 떨어뜨렸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심각한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최근에 여러 차례 반복이 돼서 긴장감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용산 인근까지 갔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좀 긴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지금 것 같아요. 오물풍선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좀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무기가 뭐냐 하면은 대북 확성기. 대북 확성기, 예. 대북 방송인데 그러나 북한의 자제를 요청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틀 준비해 놓고 운영할 준비해 놓고 사용하지 않다가 더 못 참겠다. 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전선에 지금 시작하고 북한은 네. 굉장히 충격일 겁니다. 최근에 그 쿠바 탈북한 북한에 탈출한 네. 쿠바 외교관 얘기부터 해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뉴스를 지금 계속해서 보내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의 갈등이 있겠지만 네. 또 약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조치에 대한 신뢰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그걸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오물풍선에 오물만 들어있으면 뭐 또 오물 이외에 다른 살상무기가 되면 큰 문제 그게 아닙니까? 언제 들어가도 사실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 볼 상황이기 수가 때문에 있으니까요. 정부도 긴장감을 갖고 우리 군도 대처하고 있고 네. 이런 긴장감이 조금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좀 감내하고 네. 정부를 신뢰하고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 하천을 통해서 여러 것들이 이제 떠내려 오고 있는데 지뢰가 지금 여러 차례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목함 지뢰가 아니라 얼핏 보면 나뭇잎 같은 나뭇잎 지뢰도 발견이 되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뭐 일부러 뭐 흘려 보내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보시나요? 북한 보통 지뢰라는 것은 네. 공격하는 사람을 못 들게 이렇게 매설을 하는 게 지뢰 아닙니까? 북한이 지금 지뢰 매설하는 거는 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네. 북한 군인들이 남쪽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지뢰를 매설하거든요. 도망가다 빨보라고. 북한 군인들이 남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예, 그래서 그런 지뢰가 있는데 조금 보통 규격이 이제 목함 지뢰를 한 70g 정도 폭약이 장착된 지뢰가 있는데 예. 이 나뭇잎 지뢰는 그보다 좀 분량이 폭약을 장착한 비율 좀 적어요. 한 40g 정도 되는데 육안으로 네. 나뭇잎인지 나무 조각인지 지뢰인지를 구별이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매설했는 부위가 조금 부실 매설했을 경우에는 이 비가 오고 또 물이 불어나면은 떠내려갈 수 있는 것이 남쪽으로 떠내려올 수가 있죠. 네. 그런 부분에서 있는데 그럼 의도적으로 남쪽으로 보냈을 수 있다는 이런 주장도 제기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뢰를 매설한 목적이 북한 군인이 못 네, 넘어가게 그러네요. 하기 위한 어떤 지뢰이기 때문에 뭐 일부러 고의로 유실시켰다기보다는 자연 현상에 의해서 유실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방에 근무하는 우리 병사들이 좀 더 훈련을 해서 육안으로는 힘들더라도 그 지뢰를 식별해내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일반인 입장에서 이 지뢰를 발견할 일은 없어야겠지만 뭐 의심스러운 물체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일단 만지지 않고 신고하는 게 최선이겠죠. 전방에서는 네. 비가 오면은 네. 북측이 매설해 놓은 지뢰가 흘러내려 유실될 경우도 있지만 우리 지뢰가 또 노출될 수가 있어요. 또 한국 전쟁 중에 또 그 이후에 훈련 목적으로 했던 예. 방어 목적으로 설치한 지뢰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비가 오고 이럴 때는 낯선 물체에 대한 접근을 신중히 해야 되고 의심스러운 물체가 있으면 바로 군부대 신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독도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독도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배 타고 앞에까지 가도 파도가 너무 거세면 아예 내릴 수가 없는 배에서만 바라봐야 하는 어떻게 그렇습니다. 성공을 하셨나 봐요. 그 독도에 그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네. 독도에 갈 때 크루즈 선이 있고요. 또 독도 울릉 군청에서 운영 행정선이 있는데 네. 파도가 좀 높아서 행정선을 못 쓰고 이제 크루즈를 타고 갔는데 선에 밖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파도가 높아서 그러셨군요. 접근을 네.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전쟁과 호국 관련, 보훈 관련 그 기념 사업회 유사 기념 사업체 직원들하고 기관장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독도 의용수비대 박물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독도 의용수비대 아시아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의용수비대라는 것이 한국 전쟁이 끝나기 전인 53년 4월에 네. 만들어져서 56년 12월까지 민간이 독도를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민간 33인 홍순칠 씨를 비롯해 일본의 그 보안청에 있는 그 경찰 요원들하고 거의 전쟁에 가까운 대적을 하면서 독도를 지켜냈어요. 그분들을 기리기 위한 사업회인데 54년 11월에는 독도 대첩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 선박 1000톤이면 굉장히 큰 배예요. 네, 1000톤 세척하고 비행기하고 이렇게 같이 해갖고 독도를 접근해 왔다 할까 공격해 왔는데 네. 우리 33인이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오징어 팔아서 부산 가서 무기 사는 거 가지고 그걸 대적을 해서 어떻게 됐겠어요? 일본 경찰 요원들, 일본 측 경비 요원들이 16명이 사상을 했다. 아이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독도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이죠. 33명이 정부로부터 하나의 지원도 안 받고 오징어 팔아서 독도를 지킨 시간이 53년 4월부터 56년 12월까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우리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현재의 울릉 독도의 상황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KBS도 독도 무슨 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요? CCTV가 우선 설치가 돼 있고 그렇죠. 또 수시로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독도 얘기 말고도 지난 회장이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는 또 미 해군 군악대 연주회 또 공동 주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인 것 미 같아요. 해군 군악대 공연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백악관 행사 때 가장 자주 그 공연을 하는 군악대 미 해군 군악대인데 네. 제가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그 주한미국 대사가 시종일관 같이 참관을 했고요. 한 600여이 봤는데 마지막에 아리랑 공연할 때 눈물 날 정도로 공연 마지막에 준비를 또 아리랑 공연 헌정 공연을 예. 대한민국의 헌정 공연을 했는데 공연 내용이 제가 음악가 아닌데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최근에 제가 공연을 본 것 중에 가장 압권이었습니다. 참 그렇군요. 공연 수준이 좋았습니다. 예. 어디에서 한 건가요? 그 전쟁 기념관 안에 중앙홀이 있습니다. 네. 저기서 큰 행사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중앙홀에서 했는데 1, 2층 이렇게 관중석이 꽉 차면은 한 무슨 600명에서 오페라 1000명 극장 정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층고도 높고 그래서 저희 예. 행사도 많이 하죠. 언제 한번 오세요, 행사할 때. 네,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여름방학한 초중고 학생들도 많아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셨잖아요. 예. 보면은 인기 있는 것들은 금방금방 마감이 돼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강조해주고 싶은, 홍보하고 싶은 좋은 프로그램 어떤 게 있으실까요? 여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린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린이 네. 박물관에서 체험 프로그램 많이 합니다. 체험 프로그램 중에 보통 이제 예약을 받는데 뭐 30초도 안 돼 마감돼요. 맞아요. 예. 한국전쟁 금수인의 일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강감찬에 대한 어떤 체험 학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요일별로 나눠져 그렇죠. 있더라고요. 이게 금수인의 피난 예. 일기, 뭐 응답하라 우리 영웅, 또 내 이름을 찾아 저것도 재밌고요. 그러니까 저 기간 안에는 화요일마다 금순이의 피난 일기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수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이렇게 분류가 된 거잖아요.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거부선 전통 무기 만들기 체험 인기가 저거 실제로 굉장히 뭔가 많습니다. 만들어 보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네. 꼭 예약에 성공하셔서 저도 예약에 성공해서 꼭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를 초빙해서 이제 강의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 KBS 라이프의 우리들의 지식살롱 프로그램에서도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실황 중계하고 있는데 이번 달 강의가 특히 더 감동적이고 의미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이제 서울서 열렸고 에티오피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에 6,200명이 참가를 해서 120명이 전사를 했고 그 뒤에 유해 참전 용사들이 핍박을 받은 그런 게 있는데 에티오피아 대사를 초청했는데 에티오피아의 여러 가지 어떤 국가의 현황들 또 대외 정책들을 설명하고 또 한국전 참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런 특강을 했는데요. 아마 KBS 녹화 중계를 하는 것으로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우리가 진 빚이 있어요. 네. 6.25 때 참전한 용사들이 후에 74년에 사회주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맹기수트라는 사람이 좌파 정권에 등장해서 17년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6.25에 참전했다는 것을 죄로 몰아서 사형까지 시키고요. 연좌제까지 걸어서 자녀들 학교도 안 보내고 도저히 다 쫓아내고 이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그 진빚을 좀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정부도 지금 뭐 보훈부 장관도 곧 에티오피아를 방문하고요. 국방부 장관도 방문하고 해서 에티오피아와의 관계를 좀 6.25 때 진빚을 좀 갚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에티오피아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한 나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나요? 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또 여기서 직접 다양한 활동을 하셔서 생각하시는 바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 나라에 근데 대해서. 그 대사가 강연을 하면서 그 자기들이 아팠던 그 부분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1974년도 91년까지 17년간의 한국전 참전한 용사들이 얼마나 고통받은가에 대해서 네네. 호소하고 근데 그런 부분은 외교관들이 절제를 하고 안 했는데 아무튼 그 에티오피아에 이번에 KBS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심장병 5명 수술한 것을 뉴스 시간 내보내줘서 그걸 보고 많은 독지가들이 에티오피아를 돕는 후원하는 그렇군요. 이런 데 예. 동참하고 있고 또 에티오피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보람을 느낍니다. 네.
에티오피아의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지식살롱 용산 특강 모레 26일 날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KBS 라이프에서 방영이 요 됩니다. 대사님도 에티오피아에서 농림부 장관도 하셨고 네. 남부 지역 지도자 그렇다고 관계자치단체장도 해서 그 강연 내용이 아주 들을만합니다. 네. 함께 많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